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보시면 이 해가지고 심판 범위의 한정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심판 범위 어디로 한정되느냐?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의 공소사실에 한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인데, 첫째, 공소제기의 인적 범위 해가지고 주관적 범위가 나와요. 일단 1. 공소제기의 인적 효력 범위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은요, 피고인으로 지정된 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제기 효력은 누구한테만요? 꼭 고소된 사람, 다시 말하면 지정한 자에게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따라서 공소시효 정지도 결국은 그 지정된 자만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데 항상 그러느냐? 결론 보시면 다만 예외가 있는데,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라면 다른 공범자에게도 공소시효의 정지 효력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다시 말하면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이 누구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이다. 끝이죠? 그 다음에 2번, 공소제기의 물적 범위에서 객관적 범위가 나오는데 1.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 해가지고 공소불가분의 원칙.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는 말은 가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따라서 밑에 나와 있지만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한다면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가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치려면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우측에 2번 보시면 사건이 단일성이 인정되는 한도라면 그 전부가 그 심판 대상이 되는데 아닌 게 있죠. 교재 보시면 과형상 일제. 과형상 일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 그랬냐면 상상적 경합이라고 했죠. 상상적 경합이 뭐였나요?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 사실에 해당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총을 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총을 쏘는 행위가 그 사람의 옷을 뚫고 들어가서 손괴죄에도 해당하고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에도 해당하고, 이렇게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우리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는 과형상 일제라고 하죠. 그 다음에 포괄일제란 말이 나오죠. 이 포괄일제는 다른 말입니다. 다른 말. 다시 말하면 여러 개의 행위가 한 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가 제가 절도를 하는데 뭐 창고 아파트 들어가서 절도한다 그럴까요? 그래서 그날 같은 날입니다. 처음에 들어가서는 TV를 들고 나오고, 두 번째 들어가서는 카메라를 들고 나오고, 세 번째 들어가서는 물방울 다이아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세 개의 행위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절도 한 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요 과형상 일죄나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적시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심판을 하려면 그때는 공소장 변경을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일부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그 효력이 미칩니다. 다만 과형상 일죄나 포괄 일죄의 경우에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심판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하고 박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일제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예요.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범죄가 있는데 그 한 개의 범죄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공소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한가 이 문제인데,
일단 밑에 의가 나와 있는데 의에서는 뭐죠?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것이 적합한 공소 제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이번에 가지고 학설이 나옵니다. 일단 학자분들은 소극설 부정을 합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일부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다면 결국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허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가 A 행위, B 행위, C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나는 A, B, C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준비를 할 텐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공소 제기를 뭐죠? A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B, C 문제는 뭐 별 문제 없나 보다. A만 방어하면 되겠구나 해서 재판을 준비했는데 재판에 들어갔더니 뭐죠? A, B, C 다 심판을 시작하더라. 그러면 방어권 보장이 불충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설은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다만 10번 판례인데 우리 판례는 적극설 입장입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좀 일단 판례 입장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따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강간죄예요. 그죠? 자,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강간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합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간죄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요 강간죄에 대해서 처벌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소가 있어야 되고요. 폭행죄로 처벌하려면 굳이 고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얘기죠. 자, 만약에 강간에 대해서 고소가 있다면 당연히 검사는 요 전부에 대해서 강간죄로서 공소를 제기하겠죠. 근데 이 양반이 고소를 안 해요. 또는 뭐죠? 고소를 취소했어요. 근데 검사가 보니까 너무 얄밉고 이 자식 꼭 처벌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것만 딱 띄어가지고 고소가 필요 없는 폭행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을 때 그것이 적법한 공소 제기이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일단 학설도 A번 해가지고 이거는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학설의 태도예요. 이에 반해서 B번 어차피 얘가 범죄를 저지른 건 맞고 못된 새끼니까 이놈을 당연히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따라서 폭행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해야 된다는 설도 있어요. 다만 우리 판례는 다수설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판례 변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따라서 만약에 폭행죄로 공소가 제기됐다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판단 못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기각 판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일부에 대한 공소 제기 허용이 되느냐? 일단 대원칙으로 뭐는 되는 거예요? 허용은 되는 거죠. 다만 강간죄의 경우에 고소가 필요 없는 폭행으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그것이 허용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안 된다. 따라서 폭행으로 공소가 제기한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내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266페이지 하단에 있는 핵심 판례도 갖춘 취지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3번 공소가 제기가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멈추고요. 만약에 재판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공소가 시작되게 되고요. 또 아까도 했지만 만약에 여러 사람이 공범을 한 범죄라면 한 사람에 대한 공소 제기는 다른 공보자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정지시킨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항에서 공소시효로 들어갑니다. 아마 우리가 시험을 2016년이나 2015년이나 이렇게 보신다면 반드시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2017년까지는 반드시 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15년 7월 말에
형소법을 개정하게 되는데 요 공소시효 부분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한 1, 2년 동안은 계속해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될 것으로 보여요. 어떤 내용인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죠. 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살인을 저질렀으면 이 자식 당연히 뭐예요? 처벌해야 되는 것이니까 100년 지나든 50년 지나든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한 25년 정도 버티면 그 사람을 처벌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이 뭐죠? 여론의 흐름이었고요.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 뭐 그죠? 화성 연쇄살인 선고 같은 경우가 이번에 이제 25년이 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형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살인죄고 만약에 그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게 됩니다. 따라서 살인죄 중에서 사형의 법정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다는 이 부분은 반드시 출제될 테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의입니다. 자, 우리가 왜 공소시효를 인정하느냐? 일단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형사사건이 뭐가 됐어요? 방치됐어요. 이런 것이 일정 기간 지속된다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더 이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뭐죠? 공소시효고요. 존재 이유는 뭐겠습니까? 좀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형사 정책이나 뭐 이런 게 시험 범위는 시험 과목은 아니지만 사람의 형벌을 가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뭘까요? 징벌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현대 형벌의 가장 주된 목적은 그 사람의 악행에 대한 징벌보다는 그 사람을 교화해서 재범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가장 주된 형벌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형무소 이랬다가 지금은 뭐라 바꿨어요? 교도소.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악행을 뭐 하는 곳이에요? 교화하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형무소가 아니라 교도소로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따라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재범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면 굳이 그 사람을 또 처벌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다시 한번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에게 형벌을 가하는 이유는 징벌적 측면보다는 이 사람이 재범 가능성을 어떻게 해요? 없애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죠? 형벌의 주된 목적이라면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이 재범을 안 저지르고 있고 범행을 안 하고 있다면 굳이 그 사람을 또다시 불러다가 처벌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뭐가 인정되고 있는 거죠? 공소시효라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일반 분들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형벌에 대해서 무조건 징벌로서의 생각만 치우친 사람분들은 어떻게 공소시효라는 것을 마련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형벌의 주된 목적은 징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악행의 교화 내지는 재범 가능성의 제거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인정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공소시효와 형해시효가 있는데 일단 형해시효는 형소법에 있는 게 아니라 형법에 있는 거예요. 형법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형벌이 부과됐어요. 형벌이 결정이 됐는데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그 형벌을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뭐죠? 형해시효라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우리 공소시효라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죠. 공소, 다시 말하면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공소시효라는 제도는 형사소송법에 두고 있는 거죠. 유사점은 똑같아요. 일정 기간 지나게 되면 형벌권이 소멸된다. 그 다음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존중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은 같은데 다른 점은 공소시효는 언제 하는 거예요? 공소가 제기 전, 다시 말하면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효도고요.
형의 시효는 형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 확정 판결 후에 시효되지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효과는 공소시효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뭐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판단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유죄다 무죄다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면소 판결을 내리게 되고요. 형의 시효의 경우는 이미 유죄라고 뭐가 됐어요? 판결이 된 사람이죠. 다만 형집행을 안 한 사람이니까 결국은 형집행 면제 처분을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법적 근거는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형의 시효는 형법에 있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공소시효의 기간이 나옵니다. 일단 시효기간 해가지고 박스를 보시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입니다.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그럼 뭐죠? 10년이고 10년 미만이면 7년이고 5년 미만이면 5년이고 그 다음에 5년 이상의 자격정지형이면 3년이고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가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일상생활하면서 뭔가 좀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장 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운전면허가 아니라 무면허가 아니라 자동차를 운행하려면요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습니다. 어떻게 걸리겠어요? 자기는 오늘까지 자동차 보험이 만기인 줄 알고 다녔는데 실제로는 어제였는데 방범 카메라에 찍혀버렸어요. 그러면 책임보험이 안 가입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뭐가 부과돼요? 형벌이 부과되는데 가장 약한 형벌입니다. 그때는 몇 년 버티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요? 1년이 버티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기간들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형은 25년, 무기는 뭐예요? 15년, 10년은 뭐죠? 10년, 10년은 10년이죠. 그 다음에 10년 미만은 7년, 5년 미만은 5년, 5년 미만이면 뭐죠? 5년, 헷갈리죠. 5년 이상의 자격정지는 몇 년이요? 3년. 5년 미만은 뭐죠? 1년. 이렇게 좀 간단하게 유용해서 꼭 머리에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제공소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공소가 제기가 됐어요. 자, 이런 얘기죠. 자, 공소가 제기됐는데 제기가 되고 형이 뭐죠?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공소 제기 전에 단계 요 사이는 뭐가 되는 거죠? 공소시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형이 확정돼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 요 사이는 뭐죠? 형의 시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 공소가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게 뭐죠? 의제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기간은 몇 년이냐면 이거는 일률적으로 뭐죠? 25년입니다. 따라서 공소가 제기된 후 몇 년 동안요? 25년 동안 형이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 판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몇 년 지나게 되면 25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효제도는 전범위에 걸쳐서 있는 거죠. 공소가 제기 전에는 공소시효, 공소 제기 후 확정 판결 전에는 의제공소시효, 확정 판결 후는 뭐죠? 형의 시효제도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 한번 보실 때 크름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중요하게 나왔죠.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여기 있는 거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첫째는 이번에 개정된 답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다시 말하면 살인죄인데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한다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화성 그 연쇄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이제 배제돼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사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범인을 발견한다면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헌정 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의 특례법. 요거는 뭐 한 사람을 위한 법이긴 하지만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형법상 내란 외환죄, 그 다음에 군형법상 반란죄, 이적죄, 집단 살해에 해당하는 범죄는 뭐가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살인죄 중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죠. 자, 우측에 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2번 공소시효의 결정 기준이 나오는데, 일단 기간의 결정에 기준이 되는 형 해가지고 가로에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형법에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이렇게 형법에 규정이 되었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판사가 요 놈은 3년형에 처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정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판사가 그 형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형벌은 뭐냐면 처단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 그 형벌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처단형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죠. 왜요? 아직 재판하기 전이니까요. 따라서 무엇을요? 법정형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요. 1번 병가한 선택형.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는데 병가하거나 선택했어요. 형벌이 병가, 같이 부과하거나 선택. 이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및 자격정지 이렇게 됐단 말이죠.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그러면은 병가형이라는 뭐죠? 두 개 다 부과하는 것이고, 선택형은 뭐죠? 둘 중에 하나만을 부과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결국은 둘 중에 하나 뭐죠? 중한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형의 가중 감경. 자, 형을 가중 감경은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소시효를 판단할 때 그 형벌은 가중 감경하기 전에 형벌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예외가 있는데, 그러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형에 가중되거나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감경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시효 기간을 뭐하죠? 결정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형법에서 폭행죄다, 그죠?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멋져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러면 요 폭행죄 나와 있는 법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중 감경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뭐죠? 공소시효를 따지게 되고, 만약에 폭력 등 행위 등에 관한 법률, 요 특별법을 가지고 따질 때는 보통 특별법을 왜 만드냐면 형법에 규정하고 있는 형벌을 뭐죠? 가중하기 위해서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요 특별법에 의해서 뭐가 됐어요? 가중이 됐다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중된 형벌을 가지고 공소시효를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법정형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가중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감경되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가벼워지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벼운 법정형을 기준해서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공소가 제기될 때 행위를 할 때 법정형을 가지고 뭐죠? 따지는데, 이것이 만형이 가중됐다면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나중에 가볍게 됐다, 감경이 된 경우에는 감경된 것을 가지고 따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교사범 또는 종범. 종범이란 말은 다른 말이 뭐죠? 방조범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형법 시효는 아니니까 쉽게 시킨 사람은 뭐예요? 교사범. 종범은 뭐예요? 방조한 사람은 뭐예요? 방조범, 종범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정범의 형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시효를 판단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 공소시효가 25년짜리인지 15년짜리인지 10년짜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을 가지고요?
법정형을 가지고 판단하지 처단형을 판단하지 않는데, 만약에 형벌이 병가형이거나 선택형이라면 중한 것을 가지고 판단하게 되고요. 또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에는 가중, 감경하기 전의 형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그 가중, 감경이 재판 과정에서 가중, 감경이 된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의해서 가중되거나 감경된 경우에는 가중, 감경된 후에 형벌을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형이 가볍게 된 경우, 법정형이 약하게 된 경우는 약한 것을 기준해서 판단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사범이나 종범, 방조범에 대해서는 정범을 기준해서 판단한다는 것까지 일단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아마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2번 법정형 판단의 기초의 범죄 사실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어떤 범죄를 가지고 판단하느냐? 원칙, 공소장, 기재, 공소, 사실을 가지고 판단한다. 따라서 예비적 택일조로 기재된 경우에는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살인 아니면 폭행치사 이렇게 했다면 살인죄를 가지고도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폭행치사 가지고도 뭐죠? 공소시효가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가형상 일제 가지고 상상적 경합이죠. 다시 말하면 한 개의 범죄로서 두 개의 범죄, 한 개의 행위로서 두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고, 이거는 각각의 범죄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공소시효가 계산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뭐죠? 같은 주의죠. 한번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돼 있죠. 상상적 경합의 경우 각각의 범죄 사실을 분리하여 별도로 공소시효를 계산. 변호사법 위반죄 공소시효가 완소되가 하여 그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사기죄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법 위반과 사기죄 공소시효가 뭐죠? 개별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어떤 취지를 갖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브로커 역할을 해 가지고요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요 브로커 역할을 해 가지고 사기를 쳤다는 것은 한 개 행위인데, 브로커는요 좋은 말이 나쁜 말은 아닌데 법적으로 브로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간에 끼어들어가서 주사람 관계를 어떻게 연결해 주거나 중개해 주는 사람은 변호사만이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 변호사법 위반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기망해 가지고 속여서 경제적 불이익을 일으켰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사기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런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둘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한 범죄로서 처벌하게 되는데, 공소시효만은 뭐죠? 개별적으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변호사비법 위반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사기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고요. 상상적 경합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공소장 변경의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공소장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공소시효 정지 효력은 언제부터냐? 공소 제기 시부터. 다시 말하면 변경됐다 하더라도 원래의 공소시효가 원래의 공소 제기 시부터 판단하면 되는 거죠. 다만 우리 판례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양가로 B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공소 제기된 공소사실의 법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으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얘기죠. 자, 공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공소장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시점은 변경된 때가 아니라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시작 계산해 줘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데 원래 공소가 제기된 것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변경된 것에 따르면 이미 뭐죠?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보시면 면소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이게 처벌하면 안 되냐면은 꼼수가 될 수가 있어요. 꼼수. 다시 말하면 A라는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뭐죠?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 A 범죄에 대해서 공소 제기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을 것 같으니까 공소 제기는 엉뚱한 뭐죠? B라고 공소를 제기해 놓고 나중에 눈치 봐가지고 뭐죠?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다면 요 공소시효 제도 자체가 뭐죠? 의미가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죠. 따라서 변경된 것이 만약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면 그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면소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때 이어가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